잿빛 하늘 아래 남양주 공원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묘역 사이를 휘돌아 나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말들이 장례식장 안을 채웠다가 이제는 주차장 쪽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 박성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건강했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시지요. 큰아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32살의 준호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절제된 예의가 먼저 보였습니다. 응, 알았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가방 속에서 무언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장례식장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현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28배 현수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미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의 번호였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나 살아있어. 관 속엔 내가 없어. 애들을 믿지 마.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 직원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모든 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정의 손에 든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미정은 서둘러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현수가 담배를 끄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형과 달리 헐렁한 검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이미 풀어져 있었습니다. 형,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아? 회사에 연락 왔어. 현수가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어머니 먼저 모셔드려야지. 준호가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미정은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계산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고 현수는 조급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두 아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었는데 미정의 머릿속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애들을 믿지 마. 그녀는 아들들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현수의 조급함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집에 가서 쉬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운전석에 현수가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미정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묘지를 벗어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나무들은 앙상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진동은 멈춰 있었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 살아있어.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3일 전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 관 속엔 내가 없다고. 미정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백미러에 준호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무언가의 냄새였습니다. 미정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아니, 어쩌면 남편의 사라짐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달려갔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실은 너무 넓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메시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 살아있어. 미정은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는 차가웠습니다. 서재는 20년 동안 남편의 공간이었습니다. 미정은 불을 켰습니다. 책장에는 경제 서적과 소설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3일 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철 명함,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들과 인감 증명서가 보였습니다.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2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9월 15일. 준호가 집을 팔자고 했다. 재개발 구역이라며 지금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집은 미정이와 함께 지은 집이다.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집을 팔자고 했다고. 9월 22일. 준호가 또 왔다. 이번엔 현수도 함께. 현수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형편을 들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월 3일. 서진이에게 전화했다. 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부담스러운 아버지인가? 요즘 애들은 다들 바쁜 것 같다. 서진은 미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30살의 서진은 뉴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10월 28일. 뭔가 이상하다. 준호가 자꾸 서류를 보자고 한다. 내 이름으로 된 자산 목록을 달라고. 나는 거절했다. 미정이는 모든 걸 지켜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이는 모든 걸 지켜야 한다. 무엇을? 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서류 조심해. 서명하지 마. 또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재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준호와 현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준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평소보다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미정이 물었습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수도 따라 앉았습니다. 미정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미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 재산 정리하는 서류예요. 복잡한 절차 없이 빨리 끝내려면 어머니 도장이 필요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준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 예금과 보험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집을?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지금 팔면 좋은 값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좋은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현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속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아파트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미정은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복잡한 일 없어요. 준호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보고 나중에 할게.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섰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재개발 공고가 다음 주면 나와요.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요. 그래도 천천히 볼게. 너희 아버지 일기장도 읽어야 하고.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현수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응. 서재에 있더라. 미정은 일부러 웃었습니다. 거기 뭐 쓰여 있는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직 다 못 읽었어. 너희 아버지가 뭘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어서. 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알았어. 두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수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기장 어디 두셨어요? 왜? 그냥. 저도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는지 궁금해서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보자. 지금은 내가 먼저 읽고 싶어.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나갔습니다. 미정은 현관문을 닫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준호와 현수가 골목을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서재에서 잠들었습니다. 수첩은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새벽 1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SUV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차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담배 연기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차는 새벽 2시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정이는 모든 걸 지켜야 한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깊었습니다. 종로의 오래된 빌딩 5층이었습니다. 미정은 김태영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명함은 남편의 지갑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아담했습니다.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한미정 씨시죠? 김태영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전화로 말씀드렸던. 박성우 씨 부인이시라고요. 앉으세요.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태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함께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김태영은 수첩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휴대폰의 메시지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장례식 당일부터요.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어제 집에 와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위임장이랑 자산 이전 동의서요. 김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요? 미정이 되물었습니다. 김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으로 갔습니다. 서류철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표지에는 박성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석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서류들을 작성하셨죠. 김태영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집은 이미 한미정 씨 명의입니다. 작년 7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어요. 그 외 예금과 보험금도 전부 배우자인 당신께 귀속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녀분들이 손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당신이 모든 재산의 소유자예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준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을까요? 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겠죠. 김태영이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들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특히 큰아들 준호 씨가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애들이 가진 서류는? 위조일 겁니다. 아니면 형식만 갖춘 무효 문서거나 어쨌든 한미정 씨가 서명하지 않는 한 아무 효력도 없어요. 미정은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남편이 혹시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왜 이런 준비를 하셨는지. 김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가 다시 미정을 보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더 나쁜 일을 저지를까봐 당신을 경계시키라고 하셨죠.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제게 당부하셨죠.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미정 씨를 꼭 보호해달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신중했던 사람. 그가 이렇게까지 대비했다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일을 예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미정이 김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정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까요? 김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 확답은 못 드려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분명 뭔가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하신 거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요. 문자 메시지도 발신자 추적이 어렵고 수첩은 단지 개인 일기일 뿐이에요. 게다가 부검도 끝났고 사인은 심장마비로 확정됐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심하세요. 자녀분들에게 서류 절대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김태영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24시간 받을 수 있어요. 미정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정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성호 씨는 나를 보호하려 했어. 남편이 남긴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망이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야. 싸움이야. 미정의 마음속에 공포 대신 결의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것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봉투를 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5만 원권이 빼곡했습니다. 미정은 돈을 세었습니다. 정확히 200만 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뢰하지 마. 곧 움직일 거야. 같은 필체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그 사람.
미정은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곧 움직일 거야. 누가? 아들들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골목 끝에 어젯밤의 검은 SUV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김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집 앞에 현금 200만 원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경고 쪽지도요. 전화 너머로 김태영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집 나오세요. 호텔이나 친구 집으로 가세요. 왜요? 누군가 당신을 돕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첩과 서류 그리고 봉투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끝에 SUV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반대편 골목으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명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SUV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보호막은 아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보호막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돕고 있다는 사실. 미정은 봉투를 만졌습니다. 곧 움직일 거야.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은 주방에서 갈비찜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요리였습니다. 간장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에는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사흘을 보낸 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태영 변호사의 조언대로 CCTV를 현관에 설치했습니다. 골목의 검은 SUV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준호와 현수 그리고 준호의 아내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밥이나 같이 먹자.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잖니.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30살의 준호보다 2살 어렸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이 주방으로 따라왔습니다. 괜찮아. 다 됐어. 미정은 갈비찜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밥과 국도 함께 차렸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셨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미정이 밥을 떴습니다. 준호와 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갈비찜을 먹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서류 보셨어요? 미정은 국을 한 숟가락 떠 마셨습니다. 응, 봤어. 그럼 언제 도장 찍어주실 수 있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다니까요. 재개발 공고가 이미 났어요. 그래서? 미정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노후엔 편히 사세요. 이 큰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미소였습니다. 현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미정은 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내 손에 맡긴 거야.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생전엔 한 발짝도 넘지 마.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밥이나 먹어. 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서진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계속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잠깐. 미정이 불렀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 난 이미 결정했어.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갈비찜은 거의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곧 올 거야. 버텨.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으로 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두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정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준호와 현수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 뒤로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또? 어머니, 저희 들어가도 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은? 미정이 낯선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법무사예요. 오늘 서류 정리하러 왔어요. 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 어머니, 그만 고집 부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은 어차피 재개발되면 보상금 받아야 해요. 지금 절차 밟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나가. 미정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제발 좀. 기다려. 미정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태영 변호사가 준 서류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현수가 형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봤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작년에 내 명의로 이전됐어. 너희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야. 그리고 모든 예금과 보험금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이럴 수가.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져온 서류는 아무 의미가 없어. 법무사님도 돌아가셔도 돼요. 법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이면 당연히 저희한테도. 너희 아버지는 내가 지키라고 하셨어. 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족이라면 왜 장례식 때 울지도 않았니? 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이야기부터 꺼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쁜 자식들로 보여요. 모르겠어. 미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너희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너희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수와 법무사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영 변호사였습니다. 한미정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드님들 만나셨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CCTV 모니터링 서비스 신청해드렸거든요. 방금 확인했어요.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으로 갔습니다. 골목에 준호의 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형제가 차 안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정은 커튼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거실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해 준 거 잘 지킬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미정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호막이 있었고 김태영이라는 든든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여전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곧 올 거야. 누가 올까요? 미정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답은 곧 올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양주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아침마다 현관 포치에 나와 햇살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나왔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투자건이 잘못됐어요. 회사 돈을 잘못 건드렸다고. 해고됐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친구 집이요. 서진이는 저랑 이혼하겠대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무언가였습니다. 현수는 그보다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한 달 전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엄마, 왜 왔니? 죄송해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엄마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정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올래? 아니요.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현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모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번 돈은 내가 쓰렴. 난 괜찮아. 현수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미정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현수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일주일 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진이요. 응. 저희 서울 떠나요. 준호 오빠가 지방에서 일자리 구했대요. 그래.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괜찮아. 잘 살아라.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김태영 변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한미정 씨 재산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정기 예금으로 안전하게 넣어뒀고 집도 재개발 보상 절차 밟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김태영이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자녀분들과는? 연락은 가끔 와요. 하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김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변호사가 돌아간 뒤 미정은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첩이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미정이는 모든 걸 지켜야 한다. 미정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쯤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미정이는 강할 거야.
그녀는 항상 그랬으니까.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미정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안전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동안 계속 메시지를 보낸 그 사람. 누구일까요? 그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친구. 성우 씨를 아는 사람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중요한 건 당신이 안전하다는 거야.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잘 지내.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을 것입니다. 성우 씨,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침묵이 제일 강한 무기였어요. 남편의 사진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현관 포치에 나가 햇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남편의 일기를 한 페이지씩 읽었습니다. 일기에는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미정이랑 남산 산책했다. 단풍이 예뻤다. 미정이가 해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2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미정이는 강한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강하다. 미정은 한 줄 한 줄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했고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점심에는 간단히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이웃들이 인사했습니다. 한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혼자 계시니 힘드시죠? 익숙해지고 있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있던 책들이었습니다. 소설도 있었고 에세이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성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미정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현관 포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미정님 맞으시죠? 네, 서명 부탁드려요. 미정은 서명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화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잘 지내세요. 마이너스 친구가. 미정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새싹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평온이었습니다. 지켜낸 삶의 평온이었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호 속에서 미정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안에 햇살이 가득 찼습니다.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